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격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한편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씨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반성 없는 태도가 대중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중천 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기와 알선 수재, 공갈 등 뭐 개인 비리 혐의니까 굉장히 혐의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구속영장이 선고가 됐는데요. 법원이 일단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네.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것 같은데 판단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예, 검찰 수사는 급제동이 걸렸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물론 뭐 청구한 것이 사기 혐의라든지 알선 수재 혐의 등등인데요. 이거는 이제 개인 비리 혐의입니다. 이걸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예. 체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이 수사의 어떤 개시의 경위와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네.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죠. 예.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48시간 정도 이제 체포를 해서 수사를 했는데 예. 계속해서 그렇게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사실은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개시와 경위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쩌면 이것을 이제 별건 수사, 그래서 별건 구속 이렇게 봤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 기각 사유로 수사 개시의 시기와 경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별건 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인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윤중천 씨 그 변호인이 이 별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항변 사유로 예.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별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의 어떤 수사 대상인 범죄 거기에 대한 증거 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사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구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 다른 것으로 그것으로 이제 증거가 있다든지 할 때 일단 그것으로 구속을 시켜놓고 본 범죄를 이제 수사하는 것을 별건 구속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법설과 위법설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별건 구속을 인정하게 되면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 당국에서는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우회를 해서 하나의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너무 쉽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구속이 너무 쉽게 되겠죠. 해당 혐의점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걸로 그렇죠. 한다면은 거기에 그렇죠. 대한 혐의를 이제 확실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든지 네. 내지는 증거를 못 찾았을 때 일단 구속을 해놓고 나서 압박을 해가면서 더군다나 자백을 받아내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 사실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재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네. 과연 영장이 발부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윤중천 씨 영장이 기각되면서 아까도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김학의 수사단이 이제 차질을 좀 빚는 게 아니냐 이 수사에 네.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은 거창하게 출발은 했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수사의 대상인 뇌물 범죄라든지 예. 이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좀 회의가 듭니다. 지금 보면은 더군다나 윤중천 씨의 개인 비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점 이런 것들로 본다면 결국은 윤중천 씨의 자백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원래가 이제 윤중천 씨가 2013년에 사실은 그 수사를 받으면서 당시에 정식 그 수사 시간이 아니고 잠시 휴식 시간에 그때는 내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정식 이제 수사를 하면서 수사관들이 이제 치려고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느냐 또 이렇게 번복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과연 윤중천 씨가 제대로 또 진술을 하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말도 좀 그리고 중간에도 바꿨거든요. 예, 또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예. 그다음 또 문제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증거가 산일됐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수사단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지경에 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 수사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결국 이제 뇌물을 줬느냐. 김학의 전 차관에게 말이죠. 윤중천 씨가 그다음에 당시에 성폭행이 있었느냐.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물론 관련자들을 불러서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연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라든지 민정라인이라든지 윗선에 외압이 있었느냐. 이건데 지금 뭐 관계자들은 많이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증거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을 이제 깨워 맞추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신병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장 기각돼 버렸으니까 신병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뭐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거로 다만 이제 여기 한번 기대를 걸고 있을지 몰라요. 이번에 이제 윤중천 씨가 이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서 김학의 전 차관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냐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도 윤중천 씨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윤중천 씨의 변호인이 한 겁니다. 그리고 윤중천 씨가 과연 정말로 그렇게 더군다나 신병도 지금 이제 이렇게 구속도 안 됐는데 순순히 자백을 할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가 상당히 지금 장애물에 걸렸다, 장애에 부딪혔다 영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청구를 하는 것보다 일단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거를 뭐 내야 될 텐데 보강 수사가 한다고 해서 뭐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세요? 글쎄 이제 검찰에서는 이 지금 법원의 이 불구속 그러니까 이제 영장 기각 사유 이거를 이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이 개인 비리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려울 것이고 그럼 영장을 다시 재청구한다면 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성폭행이라든지 그죠? 또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하면 그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윤중천 씨가 그야말로 정말 자백을 전부 다 있던 일을 세세하게 진술을 한다면 그런 것과 지금까지 모아져 있는 증거들을 갖다가 합하게 되면 충분히 구속 사유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중천 씨 입에 달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어제 저희가 그 뉴스원장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순간이었는데 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얼굴이 이제 신상 공개 결정이 되면서 어제 그 경찰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한 분은 이제 그 눈을 얼굴 가리고 있어서 또 이제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워낙 뭐 얼굴을 빳빳이 들고 있었고 또 얘기를 굉장히 어제 보셨죠? 그 영상 글쎄요. 보셨는데 약간 그런 피의자의 모습은 잘 드물게 본 것 같아서 글쎄요, 어떻게 아주. 보셨어요? 예, 요즘 봤던 그 피의자 중에서는 굉장히 드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말을 뭐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처음도 말을 보여요. 했었죠. 예. 많은 말을 하고. 그런데 다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에 두서가 없고 일관성이 좀 없고 그렇죠. 그런 면이 좀 뭐 보입니다. 진주 씨의 비리가 있다. 예, 뭐 진주 이런 씨의 비리가 있다. 얘기도 있었고요.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예. 그거는 지금 상당히 이 사건과는 괴리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제가 봐도 과거에 2010년에도 편집형 정신분열증 그 진단을 받은 바 있고요. 2015년에서부터 16년 사이에 1년 넘게 사실은 또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건과 같이 보면은 아무래도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심실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서 저렇게 이제 얼굴을 공개한 겁니다. 신상을. 만약에 그야말로 이 심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심신 상실이다. 그러면 아마 공개를 안 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죠. 네. 또 계획적 범죄라고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봐서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저 피의자가 보이는 모습은 반성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그렇죠. 공분을 좀 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장례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면서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급의 사과문을 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유족들이 사실은 몇 시간 앞두고 이렇게 무기한 잠정 연기를 택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찰청장의 사과, 적어도 경찰서장의 사과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인재라고 유족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12살 그 어린 아이가 희생됐지 않습니까? 그 유족이 또 사실은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어떤 상황을 갖다가 설명했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글쎄 그렇습니다. 지금 유족들 입장에서도 보면 경찰청장하고 경찰서장이 와서 물론 분양을 했습니다. 와서 이제 조문을 했단 말이죠. 네. 하지만 사과는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도 경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낙연 총리가 또 사과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 차원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은 정부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이 정부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어떤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과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 총리도 그런 말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윗집에다가 오물을 뿌린다든가, 그러니까 이웃들과의 어떤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것이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런 사건들로 또 구속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신체적 구속을 하고 이렇게 뭐 분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주민들하고 그때도 경찰도 고민이 됐긴 했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거 참 어려운 책임에 대한 문제인데요. 부분에 대해서. 네, 예. 그렇지만 분명한 건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누구의 책임이냐? 물론 경찰만의 책임이냐, 아니면 보건당국이라든지 뭐 지자체라든지 이런 책임은 없느냐? 물론 경찰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제1차적 책임은 경찰에게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9년 전에 폭력 전과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판결도 받았던 네, 적도 네, 네. 있고요. 집행유예를 예.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적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판결문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편집형적 정신분열증이라고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정보만 잘 공유가 됐더라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국가가 이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책임이 있냐면요. 우리 국민들에게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예.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총기를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총기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이런 사건에서도 만약에 총기가 있었다면 그걸 막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못 막는 이유는 국가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안전을, 나의 자유를 국가한테 맡겼는데 내 생명을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무방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경찰만은 책임은 아니지만 이번에 관계 당국이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인재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죠. 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공권력의 어떤 힘이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문제가 되거나 잘못되는 것이 우려될 때는 좀 더 강력한 규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는 목소리는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 안 씨 같은 경우 사실은 8차례나 신고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물론 예. 그 중에서 벌금형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소동도 부리고 내지는 오물도 투척하고 인부도 투척하고 예.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오물과 인부를 투척하는 일이 할수 드물죠. 없죠. 예, 예.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 보건당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적어도 입원이라든가 내지는 치료라든가 또는 심리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거에 한번 나가본다든가 이런 예방 활동. 물론 여기서 예방 활동을 딱 안 씨가 중증 질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네. 경찰은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알고 있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 중증 질환자도 사실은 이렇게
그 본인이 실효를 받은 원하지 바 있지만 않으면 또 안 한다면서. 지금 뭐가 있냐면 예. 보호의무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원래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동의와 그다음에 의사의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본인이 원치 않았다고 그럽니다. 형이 이제 보호의무자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입원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만 하나 가지고서는 경찰만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의무를 방기했다는 것은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